구약 성서에는 형에게 쫓기던 야곱이 어두운 광야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시련의 광야에서 스스로 돌베개를 베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준하. 그는 장준하이면서 장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민족적 양심이었고 그의 삶은 민족주의자의 길이었습니다. (200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총선을 몇 달 앞둔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과 집단의 이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준하라는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장준하 평전을 쓴 작가 박경수 씨. 그는 장준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정희 저 사람은 보통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다. 김진엽보고 그랬다더구만. 자기가 1대1 테러를 제거한다고 했대요.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이분이 죽음 같은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원로 철학자 지명관 씨는 불혹의 나이로 접어들 무렵 장준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순수주의지. 타협할 줄 몰라요. 순수주의인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아무리 겨울이라도 옷 안 입는 사람이니까 그 아래 내복도 안 입고, 요즘에 와서 이렇게 80을 돼서 나이 80이 돼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제일 순수했던 사람 아니냐.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냉철한 순수주의자로 기억되는 장준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73년 12월 30일 그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발기인으로 제가 나갑니다. 그때 장준하 씨가 새벽에 아주 영하 20도 가까운 추위였어요. 불광동 제가 또 개인집 살 때 새벽에 그 털털거리는 집차 타고 새벽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좀 도장 찍어달라고, 발기인 그 서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양말 여기다가 꺼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형 이거 하나 찍어달라고. 반유신투쟁을 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국회의원 김경재 씨. 그는 장준하를 처음 봤을 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 만난 장준하 선생은요, 그야말로 선풍도골이에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티 하나도 없고 까만 안경을 쓰시고,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시면서도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런 힘이 있고 매료당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60년대 사상계의 발행인이었던 장준하. 그는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고 대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장준하 선생이 우리 민족 학생들의 정신적인 사표였고,
잡지가 탁 나오면요, 그 잡지를 이 오버코트에 비스듬히 사상계가 이렇게 찔러서 보이고, 보통 다방에 가서 얘기할 때 사상계를 앞에다 탁 놔두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일종의 유행이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사상계라는 잡지입니다. 1953년부터 70년까지 발간됐는데요. 이건 56년 10월호입니다. 주제가 우리는 사회악에 항쟁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잡지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12년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4.19 혁명. 그렇다면 사상계의 그 무엇이 그런 엄청난 일을 일궈냈던 것일까요? 1960년 4월 19일 그날 사상계 직원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상계가 있던 자리가 종로 내거리 보신각 바로 옆 빌딩인 그 한청 빌딩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빌딩의 3층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내려다보면 학생들 지나가는 것이 보이죠. 장준하 선생이 그 사상계의 전 기동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차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집차에 사상계라는 큰 깃발을 이제 달고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이제 그 당시 경무대죠. 경무대 앞까지 이렇게 캠평로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그냥 그 군중들이 꽉 몰려있던 군중들이 학생 주로 학생들입니다만은 사상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그냥 그 길을 틔워주는 이런 아주 참 감격적인 장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4.19 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함석헌 선생이 사상계에서 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뭐 이런 등등의 글들이 우리의 아주 그냥 가슴을 쥐어 흔들었죠. 4.19의 어떤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했다고 할까요? 적어도 그 어떤 파토스, 열정은 사상계에서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사상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힙니다. 이 글에는 6.25가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6.25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일이고 꼭두각시 노름이었다. 이렇게 말문을 연 함석헌. 그는 국민들을 팽개치고 측근들만 데리고 한강을 건넌 이승만 대통령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지도층 그리고 종교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함석헌 특유의 화법은 당시 독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문장은 그야말로 우리 그 일상생활 현장에서 민중들이 쓰는 생동감 있는 한글로 그 어휘 자체와 그 어법 자체를 바꿔버린 한글이에요. 독특한 문장이죠. 그럼 이제 저도 그때 기억하는데 이 함석헌 선생 글이 실렸다 안 실렸다에 따라서 책의 판매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그건 뭐 이 아주 거의 그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버리죠. 3월 26일은 우리 이 대통령 각하의 제85회 탄신일이었습니다. 85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사상계의 논조는 당시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간부 요인과 국군 장성 그리고 자유당 간부들로부터 만수무강을 축복하는 생신 하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유당 말기 언론 매체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찬양하는 어용 작가와 어용 교수의 글을 싣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함석헌과 더불어 사상계를 대표하던 논객 장준하. 그는 자유당 정권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왜 못 사느냐? 이러니 폐지해서 우리는 특권 계급의 방향무인한 행패 때문에 못 산다고 단언하고자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백성은 언제까지나 특권 계급의 밥이 될 수는 없다.
묻노니 그대들은 언제 고급차에서 내려 초막에 신음하는 백성들과 그 괴로움을 같이 한 일이 있던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그대 자신이 배고픈 쓰라림에 이 생을 원망한 일이 있는가? 언제 한번 그대 어린 자녀들이 결식을 호소하며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어버이의 쓰라림을 당한 일이 있던가? 그 어떤 논설가, 어떤 문필인이 쓴 문장에 못지않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축약적인 문장. 심지어는 어떤 달은 딱 이렇게 백지로 내는 권도를 썼네요. 나중에는 거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 이때 되면요, 거의 그거는 그 경문에 가까워집니다. 이 장윤환 선생의 그 어투 자체가 경문에 가까워지고, 그것은 58년 말 국회에서는 무술 경관들이 난입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약된 국가보안법이 통과됩니다. 참담함과 분노로 장준하는 다음호 권두원을 백지로 내보냅니다. 이 백지 권두원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으로 국내외에 전파됐습니다. 사상계는 이때를 계기로 당시 일간지 발행 부수와 맞먹는 8만 부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통 이제 3,000부 찍고 또 추가로 또 3,000부 찍고 5,000부 찍고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찍지 한꺼번에 찍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수가 많이 증가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10,000부씩 찍는 거예요. 10,000부씩 찍어내자면은 인쇄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전부 동원들 해가지고 하고. 근데 책은 불티가 나죠. 그럼 이제 요상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맨들기 무섭게 시중에 나가면 즉시 팔리고. 그런데 사상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한 교수의 논문을 실으라는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 야당지인 경향신문도 폐간될 만큼 당시 분위기는 서슬이펄했습니다. 사상계에 존폐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관 때니까 사장님 이거 이렇게 탄압하는데 이걸 그제도 견뎌나가면 사상계 살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이와나미라는 서점이 있으니까 이와나미 서점이 정치 색깔을 그때는 없애고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나미처럼 정치 색깔을 다 없애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읍시다. 그렇게 되니까 선생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나라 독립과 나라의 바른 길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지 이 언론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아니다. 그때 한참 장상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랬어요. 나 그대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도 이런 글을 책에다 실어가면서까지 구차한 목숨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 되면 죽읍시다. 그러고서는 그 공법에서 온 사람에다 저희가 가지고 나 우리 무시르비가 갖다 장악하죠. 무시릅니다. 장준하는 자유당 정권의 마지막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붕 씨가 비서를 보내서 사상기를 자기네한테 달라. 그러면은 너는 사장으로 있으면 한 달에 얼마씩 월급 준다. 그리고 사상기를 자기네한테 안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화가 나가지고서 막 소리를 막 그때 처음으로 소리 그렇게 지르셨어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비 마지막 한 벌까지 팔았을 때 사상기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해서 신도 못 신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을 갖다 주면서 신고 가라고 막 불렀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60년 3.15 부정선거. 정권 연장을 위한 자유당 정권의 폭압은 극에 달합니다. 장준하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며 사상계에서 민중혁명의 때가 왔음을 일깨웁니다.
만약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상계는 폐간됐을 것이라고 후일 장준하는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계는 끝까지 남아 4.19 혁명의 감격을 국민과 함께 나눕니다. 사상계 60년 6월호에는 그때의 기쁨이 특집 화보로 꾸며져 있습니다. 학생, 지식인 계층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의 불길을 당긴 사상계. 거기에는 사상계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던 장준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상계에 대한 장준하의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장준하의 부친이 서울로 아들을 찾아와서 이 사상계를 한 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내는 잡지니까 부모로서는 한 권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준하의 대답이 아버님 안 됩니다. 읽고 싶으시면 서점에 가서 돈을 내고 사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섭섭했는지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가지 않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준하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영국 귀국하는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준하의 큰아들 장호권 씨가 25년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떠날 때와는 달리 장호권 씨의 귀국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준하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다시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귀국이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호권 씨와 그 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장준하의 부인 김희숙 씨는 혼자 지내왔습니다. 잘 받으십시오. 저 이제 오랫동안 떨어졌다. 이제 가까이 있구나. 그래, 고맙다. 이제 진짜 왔구나 이제. 잘 있겠습니다. 아이고 추워서 어떡하냐. 날씨가 좀 춥네요. 이렇게 건강만 해. 건강하면 돼. 그래. 근데 이제 일이 참 많다. 네,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다. 좀 같이 좀 더 붙잡고 뛰어야지. 저 이제 남은 건 다 해드리죠. 해드리고 아버님 일 다 매듭되어드리고 그리고 사상계 통해서 뭐 아버님 하시려고 하시던 것 좀 다 펴내고.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장준하는 해준 거 없이 집만 남겨놓고 떠난 셈입니다. 부인은 전셋집을 전전하며 아이들 5을 키웠고 큰아들은 등록금을 댈 수 없어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 시절 장준하는 월남 파병을 앞장서 반대했지만 결정되고 나서는 큰아들을 제일 먼저 월남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월남 파병하고 나서 그 우리나라 군 장성이라든가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또 무슨 그 내각에 있는 그 장차관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자제들은 전부 다 뺐어요. 가면 죽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든지 제가 저희 어머니도 상당히 그 서운하셨고. 그런데 월남에 간 장호권 씨는 부상을 당해 3개월을 치료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돼 옵니다. 왔는데 와셔서 또 보시고서는 군 장성들이 많이 네, 같이 이제 수행하고 왔는데 와서 보시고 제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어디가 다쳤냐는 말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보시고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 같이 갔었거든요. 예, 병원에 아유 큰일 났다. 뭐 부상 당해 왔다니까 아이고 또 뭐 내가 하나 또 그런 줄 알았더니 가니까 이놈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척 두어 있잖아. 보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감님 그들은 썩 나가시죠. 두 말도 안 하고 나가셨어요. 영감님 하나면요 입을 딱 이렇게 닫으면 무서워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나왔잖아요. 아유. 왜 그랬었죠? 그러니까 왜 남들 부러지던가 어떻게 해서 큰 부상 당해서 오는 건데 뭐 때문에 너 고절난 거 해가지고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백 써서 온 걸로 아버지 백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내준 걸로 화가 났어요. 이렇게 장준하는 공사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1974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됐을 때 장준하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세상에 부끄러운 것 없지만 가족에게는 늘 미안하다고 부인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아들에게 자의든 타의든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치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아버지가 의문사한 뒤 장옥원 씨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기관원으로 짐작되는 사람들로부터 집단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장옥원 씨가 도망치듯 말레이시아로 온 것은 1979년. 그땐 또 그랬어요. 그때 상당히 어렸었으니까 돌아와서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항상. 네, 그 장 선생님 내 아버님에 대한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5공화국 때도 장옥원 씨는 또 한 번 봉변을 당합니다. 82년 귀국했다가 학생운동 배후 조종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 뒤 장옥원 씨는 싱가포르로 나옵니다. 맨지목으로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체를 꾸리게까지 됐습니다. Okay, and you have to discuss with Mr. Chang. Yeah, Mr. Chair for the bank, right? All right. Yeah, yeah. Okay. 그러면서도 그는 장준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에 혹 누를 끼칠까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25년을 살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온 것입니다. 장옥원 씨는 지금 작은 사무실을 내고 장준하의 의문사 규명과 사상계 복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좀 잡았어. 청소년 시절부터 장준하의 개인 비서이자 경호원 노릇까지 했던 장옥원 씨. 지금까지 그에게 장준하는 아버지가 아닌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으로서 좀 원망도 했었죠. 왜냐하면은 그분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남들과 같이 할 일도 못 해보고 또 보통 사람의 자식들이 그 소위 자기의 삶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 범위도 상당히 축소가 되고 또 고통도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저 인간적으로 많이 불필요하게 이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그래서 1962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준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성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인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4학년 다닐 때 내가 다니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 극히 존경을 받고 있던 분이었었는데 일본 관연한데 붙들려 가지고 묶여서 우리들 눈앞에서 가는 거 보고 그때부터 참 마음에 이상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저 한국과 같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옆에다 놓고 지도를 껴안고 사진을 찍고 이것이 내가 결혼 사진이라고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 생활이 쭉 얼마 동안 그런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이
계속 됐었죠. 그 역시 일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장준하는 동경 유학 시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일본이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까지 징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본군으로 참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조선인으로 일본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다. 끝까지 징병을 피하겠다. 둘 다 아니다. 징병에 일단 응하되 나중에 탈영해서 독립군이 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장준하의 가족은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준하가 그때 징병을 피했다면 가족들이 화를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는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단 집안의 불행은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탈영해서 독립군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장준하가 배치받은 곳은 쉬조우였습니다. 넉 달 뒤에 장준하는 다른 조선인 학병 4명과 함께 이 부대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 그러니까 이 쉬저우에서 충칭까지는 모두 6,000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의 6배였던 것이죠. 지난해 12월 말 장준하의 큰아들 장옥원 씨와 그의 2딸이 6,000리 장정 답사에 나섰습니다. 여기 파청역 넘어가는 길 유일하게 장 선생님의 그 친두 손녀랑 제 2딸이랑 같이 더군다나 이 장 선생님이 겪으셨던 그 길을 갖다 걸어가는 와중에서도 파청역이란 그 부분이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가장 험한 그런 험한 그런 그 행로 중에 하나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를 이번에 간다는 게 상당히 그 뜻이 깊고. 지금까지 답사팀은 많았지만 파총령은 워낙 험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아들과 그 손녀들이 다시 밟으며 그 뜻을 되새겨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준하가 탈출한 부대 앞에서부터 난관에 부닥칩니다. 我们的公公本来是在这里做一种独立运动，很久很久以前，80年前。然后我们旅游的时候，我们去看到，我们可以照一个片吗？不允许。不能行啊。对对对。不是，这里前面而已，不是进去拍照的，只是这里外面拍照，可以吗？不用拍照。然后不是那个freedom whatever movement. We're getting scared. I don't know. Taiwan doing its own. 사진 한 장도 미리 허가를 받고 찍어야 한다는 말에 둘째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60년 전 이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 속에서 장준하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탈출하던 1944년은 일본군의 그 나름의 질서가 짜여 있을 때입니다. 더구나 서주 지방은 서주라는 것은 남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서주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일본군의 대부대가 있던 곳이고, 거기에서 탈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지적인 행동이죠. 장준하의 1차 목적지는 동북쪽으로 120리 밖에 있는 모택동의 팔로군 휘하부대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장준하는 후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륙의 햇빛은 뜨거웠고 거의 우리는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았다. 이 지방의 여름 더위는 보통 화씨 100도로 오르내린다고 하던 일군 교관의 말이 되살아왔다. 그 복사유로 이렇게 바람 한 점 없는 조각 속에 누워서 받아보기란 참으로 귀한 경험이었다. 그것을 각오할
석양이 지고 이글거리던 대지가 식기 시작하면 장준하는 다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기를 사흘, 장준하는 정체 모를 중국인들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곳은 다행히 중국 장개석군 휘하의 유격부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님께서 스카다 부대에 나오셔갖고 여기 어디선가 여기서 이제 모욕을 하신 거야. 목욕을 마치고 장준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뜻밖의 김준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 같은 부대에서 서너 달 전에 탈출해 와 있었습니다. 중국군 한치웅 부대의 대접은 융숭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일본군 스카다 부대장이 조선인 탈영병 4명과 중국군 포로 30명을 교환하자고 제의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웅 대장은 그 제의를 거절해서 다행히 위기를 넘깁니다. 한치웅 부대가 같은 중국군의 기습으로 큰 타격을 받자 장준하 일행은 곧바로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향합니다. 일본군 경비가 삼엄했던 철도 진포선. 이곳을 장준하 일행은 변장을 하고 사흘에 걸쳐 통과했습니다. 때는 가장 더운 8월 한여름. 장준하 일행은 하루에 50-60km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그때는 지금은 또 평지지만 또 산도 많았을 테고 길을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흙길을 따라 갔을 테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불로하에서 륜찬까지 버스로 9시간. 장준하 일행이 걸어서 꼬박 한 달이 걸린 거리입니다. 그때 이곳 중국군 중앙군관학교에는 한국 광복군 훈련반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네. 그 후 6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변해 있습니다. 장준하 일행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광복군으로서 첫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군들의 생활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끼니는 밀가루로 빚은 만두 하나와 멀건 죽, 그것도 하루 2끼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준하는 취사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현실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이분이 어떻게 하면 배불림이니까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하면서 몇 사람이 짰어요. 이거 반원끼리 몇 사람이 짜서 동정하는 사람이 짜가지고 그 중국이 그 고구마를 많이 심는다고 야 그 밤중에 가서 그걸 훔치는데 이건 그 유명한 말인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한데 훔치고서 주여 내게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 그런 게 내게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장준하가 지금은 좀 장준하 아닌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거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신학을 전공했던 청년 장준하. 그렇게 그는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게 됩니다. 석 달 뒤 장준하 일행은 린촨을 떠나 충칭으로 향합니다. 한 달을 걸어 일행은 노하우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파총령을 넘어야 충칭. 해발 3,000m의 파총령은 삼국지에 제비도 넘지 못한다고 쓰여 있을 만큼 험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박찬 선생님이 그 김진엽 선생님이랑 부둥켜 안고서는 동작식장까지 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내가 가서 그 자리에 가보면은 어떤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상당히 마음이 그래요. 착잡하고 또 흥분도 되기도 하고. 파총령을 올라가는 길은 지금은 일부가 포장됐지만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기동력도 이곳에는 발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우건 씨 일행도 길을 잃기를 몇 번. 다행히 그때마다 인가가 나타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有啊，一边没下雨的一些，一边天都在下雨下雪。一天我听不懂。我说一阴要下一变天都要下雪了。언제든 비 온다. 추부다 됐어. 언제든 이민이 온다고. 장준하 일행이 파총령에 도착한 것은 12월 혹한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머리와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사지가 얼어드는 설원의 행군. 구두발은 얼어붙고 동사를 면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채 졸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 장준하가 그런 고생을 이겨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생각. 그것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후손에게 또다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특히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 한국인으로서의 장준하 선생하고 또 개인 장준하라는 분하고 또 한 가정인으로 장준하는 분하고 이제는 한 가정인으로서 개인의 장준하라는 것은 좀 굳이 우리 가족이 고집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와보면서 그분이 걸었던 길이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이라는 게 아닌 것이 내가 피부로 느껴졌으니까. 탈출 6개월 만에 춥고 배고프고 발톱이 빠지며 헤맨 끝에 장준하는 임시정부에 도착합니다. 그의 민족주의는 이렇게 6,000리 중국 대륙을 헤매며 뼛속으로 체험한 민족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장준하는 임시정부의 파벌 다툼에 실망하고 광복군 특수훈련을 자원합니다. 미국 첩보부대 OSS의 도움으로 실시된 이 훈련의 목적은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 작전과 연계된 국내 침투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장준하에게는 핵심 지역인 경인지구에 잠입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발각될 경우에는 게릴라전을 벌여야 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장준하는 재단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재단, 민족의 재단 앞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8월 20일. 그런데 장준하의 재능을 아낀 이범석 장군이 그를 작전에서 제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장준하는 삭발까지 하며 고집합니다. 경기도반의 반장인 자신이 빠지면 조직이 무너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김준엽에게 일기 7권을 남깁니다. 나라부엔 절호이길 이렇게 만들어. 나는 안 됩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요. 이분이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바로 머리 삭발하고 자기 옷 전부 다 불태울 건 불태버리고 고국에다 보낼 것은 보따리 싸가지고선
그때 거기 김준엽 씨 아내 부인이 거기 부인이다. 그때 갖다 맡기고 그러고선 유검사한테 가서 나는 저 모자 벗고 있다 이렇게 삭발도 하고 다 했으니 더 이상 나보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일기책에는 장준하의 굳은 결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저 노을처럼 번지리 결의 가슴마다 핏빛으로 내 영혼 영원히 헤엄치리 조국의 역사 속의 핏빛으로.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장준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기회를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뒤에도 그는 그런 자세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상계를 가지고 하고자 했던 일도 그런 각오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준하는 4.19 혁명으로 독재가 무너진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장준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국토건설 사업을 앞두고 지난번 정부에서 4.19 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펼쳐진 국토 건설 사업. 일종의 국민운동적 성격을 띤 이 사업의 실무 주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맡아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흥망한 우리 청년에게 달려서 이제 다시 국토 건설의 최전선에서 일할 기회를 제2공화국 정부는 4.19의 주체인 학생들을 국가 발전의 젊은 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원들을 뽑기 위해서 정부 역사상 최초로 공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저녁 중앙청에서는 국토건설 사업에 대한 상황 설명을 위해서 정부 각부 또한 이 공화국의 국토 건설 사업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사람이 자조 정신을 발휘해서 그 핵심에 장준하가 있었습니다. 장준하의 직책은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 실무의 총사령관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상계로 반정부 운동에 앞장서왔던 그가 이 공화국을 도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지식인들이 그 4.19 학생들이 그 시작한 그러한 그 혁명을 그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그 4.19 학생혁명을 4.19 지식인 혁명으로 이렇게 그 발전 내지 승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그 담당하려고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직접 그 사상계의 그 편집위원들이 그 정권에 그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국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조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한 그 학자 내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서 그것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장준하는 국토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범국민적 사업으로서 반관, 반민 조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상계를 통해 가지고 주로 그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새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참 주력을 한 분이 뭐 장준하 그 선생을 위시해 가지고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막 그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갈구하던 사람들이 또 그 세력들이 그렇게 정부의 힘을 합쳐 가지고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건설요원으로 뽑힌 청년들은 2천여 명. 장준하는 이들을 모두 면접하고 교육을 직접 챙겼습니다. 나는 그 맨발로 얼음 위에서 일본 사람하고 싸워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경제다. 경제 개발이다. 이거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자 하는 그 간곡한 얘기 때문에
국토건설 요원 2천여 명은 아마 저나 다른 사람 똑같을 겁니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내리에 떠나질 않아요. 경제 개발에 대한 장준하의 생각은 농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5.16) 이후 시작된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과는 그 출발이 달랐습니다. 시기에 이어서 젊은 국토건설 사업 추진 요원들은 장준하의 이런 신념을 이어받은 국토건설 요원들은 전국 각지로 파견됐습니다. 5월에 접어들어 국토건설 사업은 전국에 걸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9일 장준하가 70년 전후 시작된 박정희의 농촌 새마을 운동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정신은 다르다고 말한 국토개발운동. 정부의 시책을 힘입어 농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향토 건설에 나서고 있는데 국토건설 요원들의 임무는 국토개발운동을 지도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조사,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결과를 열흘에 한 번 본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야계 사방 173km의 건설인데 하루는 아침에 제가 8시에 응배에 나가니까 앞에 농민들이 밖에서 보따리 가지고 보리쌀, 보리쌀 벼를 배급받으려고 한 200명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뒤 창고 뒤에서 누가 밖에서 뭘 갖다 날라요, 자꾸만. 뭘 날리나 봤더니 물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쫓아 들어가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정지하기 때문에 당신 뭘 지금 날리는 거예요?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봤더니 이미 이 보리 벼섬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경상북도 영일군과 월성군대의 저수지와 소류지의 이들 국토건설 요원들에게는 당시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임무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들을 지방의 군수로 임명한다는 것이 장준하의 구상이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그 생각은 국토건설 본부 요원들을 일종의 지도자 훈련이라고 할까요? 대학 졸업자들이 실제로 정치 일선에 들어가서 또는 지방 농촌 이런 것을 실제 경험을 하고 그들이 민주주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견 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장기적인 목적하에서 장준하 선생은 실무 책임을 기꺼이 이렇게 맡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장준하는 4.19 혁명을 지식인 혁명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혁명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원대한 계획은 5.16 쿠데타로 좌절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장준하는 5.16 쿠데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그 무렵 장준하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상계에서 칼날 같은 논조로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냈던 그가 왜 5.16 쿠데타를 묵인했던 것일까요? OSS 특수훈련을 받은 장준하는 해방되자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합니다. 김구의 개인 비서 자격이었습니다. 김구 선생 아니십니까? 네네. 이분은 이제 마침 장준하의 고향 후배 최기일 씨는 이승만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각자 양측에서 민족 진영을 통합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신탁 통지 얘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랑 들어오고 이 박사랑 해서 독립이 될 줄 알았고 그랬다. 준업이 준하는 김구 선생 임시정부에 두고 나는 도남지가 있으니까 참이 저는 일이 다 됐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로 생각을 해서 가장 희망의 절상에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차 이제 디스포인트면은 낭만들 일이 시작이 되는데 한날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 대립과 남북 분열. 장준하가 그토록 갈망하던 민족의 독립은 절름발이에다 반쪽이 되고 맙니다. 해방 정국의 좌절감을 느낀 장준하. 그는 못다한 신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국 전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산 피난 시절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장준하와 같은 평북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장준하는 문교부 산하 기관지 사상을 펴내는 일을 맡게 됩니다. 사상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뒤 장준하는 53년 그 자신이 직접 발행인이 돼서 사상계를 창간합니다. 그 무렵은 대중 잡지들이 서서히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상계는 일반 대중 잡지와는 다른 특별한 목적을 띤 잡지였습니다. 그때 이 장준하 선생 생각으로는 뭔가 이 반공을 위한 그냥 명목적인 무찌르자 오랑캐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휴머니즘을 지키는 사상 밑바탕이 된 반공을 위한 어떤 계몽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아마 첫 사상계의 태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50년대 사상계에는 고정적으로 사회주의의 동향과 한계를 소개하는 글들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장준하는 어떻게 이런 확고한 반공주의적 사고를 갖게 된 것일까? 우선 그 이북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 유물론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병 탈출해서 광복군 활동을 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 광복군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그 OSS 부대원으로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 김구의 그 비서로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이런 이유에서 장준하는 반공을 혁명 공약의 제1로 내세운 5.16 쿠데타 세력을 일단 묵인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5.16 직후 사상계의 권두원. 여기서 장준하는 쿠데타의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4.19 이후의 혼란을 틈탄 공산주의자들의 도발을 막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상계 100호 출판 기념 파티를 열면서 쿠데타 세력이 미국 측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 세력이 직접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장준하는 입장을 바꿉니다. 바로 다우모에서 사상계는 민간에게 정권을 넘길 것을 촉구하는 글을 싣습니다. 모든 언론이 5.16 혁명을 옹호하고 미화하던 상황에서 게다가 필자는 함석헌이었습니다. 학생이 잎이라면 군인은 꽃이다. 5.16은 꽃 한 번 핀 것이다. 꽃은 피었다가 깨끗이 뚝 떨어져야 한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은유적이었지만 군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는 뜻은 강력했습니다.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63년) 박정희가 혁명 공약을 뒤집고 집권 의지를 굳히자 장준하는 막 인수에 들어가려던 사상계 4월호를 특집호로 새로 꾸며서 박정희를 반박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논쟁을 했다고 할까, 상대방과의 이렇게 뭐 주도권 다툼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5.16 군사정권 이후에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 이슈 갖고 그 박정희와 그 장준하가 대립과 경쟁을 하는 그러한 그 체제가 되게 되죠. 특히 장준하는 박정희 대통령식의 한일 수교와 월남 파병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장준하는 1972년에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사실 장준하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어린 딸까지 잃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자유, 평등, 복지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상반되는 개념인 동안에는 그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준하는 민족이 처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당파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민족을 위한 길에 골몰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장준하가 우리 현대사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준하가 의미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장준하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박정희와 정면 대결을 하면서 마침내 의문사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